옥수수에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루테인, 지아잔틴, 네네네. 진할수록 그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스크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너무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니까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수험생한테 눈 건강 영양제 챙겨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에 옥수수가 노란색을 강력하게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옥수수에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데 특히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의 여러 이제 뭐 설명들 중에 이제 망막 주변 뭐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황반면성 이런 거는 노안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옥수수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런 거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또 네. 이러면 또 옥수수 박스로 드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야.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제가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옥수수를 다루는 사람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옥수수는 진짜 흔한 그쵸.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런 옥수수에도 좀 영양적으로 좀 좋은 성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쵸. 옥수수 자체는 사실은 이게 곡류인데 네. 우리가 곡류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약간 채소류 비슷하게 취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되는 식재료이기도 하고 예쁘잖아요. 노랗게 막 반딱반딱하게. 그래서 맞아요. 그 옥수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란색 모든 채소는 선명한 컬러를 가질수록 좋은 성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노란색을 내는 성분들이 눈 건강에 좋은 거. 루테인, 제아잔틴 그런 게 막 왕 들어가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예요. 그러면 그 옥수수에 있는 그런 눈 건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분들이 또 있을까요? 일단 곡류니까 이 자체가 식이섬유도 많고요. 옥수수 보면 입안에 뭐 많이 씹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많고 단백질도 많죠. 옥수수에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가 루테인, 지아잔틴, 네네네. 진할수록 그게 많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휴대폰도 워낙 많이 보시고 뭐 스크린, 뭐 노트북 이런 거 너무 우리가 화면을 많이 보니까 사실 눈 건강과 관련된 영양제도 엄청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루테인을 영양제 형태로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수험생한테 눈 건강 영양제 챙겨 주시는 어머니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옥수수 자체가 약간 천연 루테인, 천연 제아잔틴 같은 느낌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옥수수에 들어가 있는 그 루테인과 제아잔틴 때문에 옥수수가 노란색을 강력하게 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일반적인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옥수수에는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잘 배합이 되어서 눈 건강에 좋은데 특히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의 여러 이제 뭐 설명들 중에 이제 망막 주변 뭐 황반 변성을 막아주는 기능 그런 것들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영양소인 거죠. 그래서 옥수수 자체는 눈 건강에 되게 좋은 식재료예요. 제가 황반면성 이런 거는 노안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옥수수를 좀 많이 먹으면은 이런 거를 좀 늦추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과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네. 또 이러면 또 옥수수 박스로 드시는 분이 나온단 말이야. 제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강력한 노란색, 뭐 강력한 주황색 이렇게 뚜렷한 색깔의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옥수수는 우선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옥수수 버터구이 뭐 이런 거는 좀 안 드시는 게 어떨까? 아, 맛은 좋은데 네네.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옥수수를 먹는 게 뭐 구황작물 간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 맘대로 먹으면 어때요? 맞죠? 그 개인의 기호니까 맞는데 그래도 기왕 먹는 거 건강하게 먹고 싶다 하면 뭐 신선한 옥수수 쪄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요. 뭐 버터에 굴려 먹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건강한 방법에 최소한의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앉은 자리에서 몇 개도 드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거든요, 일단. 네.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한 번에 막
서너 개, 네다섯 개 옥수수 드시는 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옥수수를 구워 먹는 건 또 어떤가요? 버터에 하는 거 그냥 생으로 구워 먹고. 생으로 구우면 잘 안 익고요. 결국에는 그냥 굽는 것 같은 그런 뭐 맛이나 식감을 내시고 싶으면 삶거나 찐 옥수수를 이렇게 팬에다가 굽는 게 더 빠르죠. 그 생 옥수수를 팬에다 바로 굽는다고 해서 걔가 속에까지 막 말캉말캉하게 그렇게 익지는 않아요.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아까 삶아서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삶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반적인 그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옥수수 스프도 좋고요. 아, 저는 옥수수 죽도 추천입니다. 이거 완전 별미예요, 옥수수 죽. 우리 옥수수 스프 먹으면 노랗고 고소하고 이런 맛도 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뭔가 먹었는데 안 먹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옥수수 죽은 쌀이랑 옥수수를 같이 끓이는 거기 때문에 옥수수 스프에서 나는 것 같은 고소한 단맛도 나고 옥수수 고유의 향미도 충분히 나지만 쌀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포만감도 더 좋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별미예요. 죽이나 스프로 먹으면 네. 확실히 소화되는 데는 도움이 엄청. 맞아요. 그래서 옥수수를 너무 많이 드시거나 혹은 내 옥수수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먹고 나서 소화 안 돼 뭐 이러신 분들도 죽이나 스프로 드시면 소화 흡수에는 훨씬 좋은 영양이죠. 속도 많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맞아요.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은, 네. 그 옥수수도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이고, 네. 그 쌀도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러면 혈당에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근데 옥수수 자체는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가 되게 많은 탄수화물이에요. 드시는 분들 중에서 뭐 나는 혈당이랑 상관없어 뭐 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당뇨가 있어 나 옥수수 좀 조심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이 옥수수로 따지면 뭐 반 개? 3분의 2개? 정도의 옥수수까지는 괜찮고요. 뭐 그 정도면 사실 옥수수 죽을 섭취하신다고 해도 저는 무난한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옥수수죽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옥수수가 맛있어야죠. 아, 옥수수가? 네, 싱싱하고 좀 제철에 난 옥수수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그 알갱이를 갈아서 쌀이랑 같이 갈아서 끓이시면 진짜 옥수수의 그 풍미가 완전히 녹아든 죽이 되고 뭐 씹는 식감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옥수수 알갱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드시면 씹는 식감도 나면서 옥수수 맛도 아주 강하게 나는 굉장히 고소하고 달큰한 옥수수 죽을 끓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갈 때는 생으로 같이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익힌 다음에 가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좀 빨리 하시려면 그냥 삶은 옥수수를 가지고 하시는 게 죽을 끓이실 때는 짧은 시간에 끓이실 수가 있죠. 아, 그 귀찮은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럼 이 신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옥수수를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점이나 좀 권장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장 질환의 유래 자체가 예를 들어 당뇨가 있어서 이게 신질환으로 합병증처럼 온 케이스라면 여전히 혈당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량의 옥수수를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옥수수 죽처럼 옥수수 약간 뭐 다른 재료도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완성된 요리의 개념으로 보면 너무 과량 드시지 않는 정도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이니까 뭐 신장 질환 앓으시면서 식사량이 줄어서 화장실 가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요.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 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한 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 우유를 평생 안 드시다가 이제 80세 돼서 갑자기 드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우유에 대한 내가 노출되었던 마셔보았던 경험치라는 게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고 조금 불편해라고 하시는 분은 한마디로 딱 우유 먹으면 더부룩해 소화가 안 돼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내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뭐 가끔 우유 마시면 그런 증상이 있다면 혹은 우유가 들어간 음료, 예를 들면 라떼 이런 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분은 우유 자체가 조금 소화하기 힘드신 분일 수도 있죠. 그러면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 혹시 있을까요?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아니고서는 우유 자체는 단백질도 되게 많고 지방 함량도 높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드실 때 무엇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똑같은 우유라도 소화가 오늘 좀 유독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긴 음식, 예를 들어서 빵이랑 우유를 같이 먹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뭐 소화 기능도 이렇게 딱 썩 훌륭하지 않은 분인데 통곡물에 막 탄수화물 밀집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빵이랑 우유를 같이 드시면 그 빵 자체가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게 우유랑 드시게 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위에서 부담이 갈 수 있고요.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도 우유랑 같이 드시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고기랑은 절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유랑 고기를 동시에 드시는 거는 소화기관 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가스가 찼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가스가 찬다 하면 사실 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 이슈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위는 내가 음식을 입으로 섭취해서 식도를 따라 넘기고 나면 첫 번째로 만나는 소화기관이 이제 위의 역할은 강력한 위산을 분비를 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위의 본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긴 음식이라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거나 혹은 지방 함량이 높은 것들이 이제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긴데 그런 음식을 우유랑 같이 먹게 되면 위산의 역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유를 찬 성질의
식품과 같이 먹었을 때는 이제 하복부에서 가스가 찬다는 느낌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위가 무겁고 더부룩한 거랑은 좀 살짝 다른 느낌일 수 있어요. 그 과일이랑은 조합이 괜찮아요. 과일이랑도 별반입니다. 왜냐하면 우유에 있는 성질과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계열, 뭐 신맛이 많이 나는 감귤류, 뭐 이런 거를 같이 먹게 되면 우유 자체는 그 산성 성분이랑 만났을 때 약간 유막을 형성하면서 굳는 형태를 보이게 돼요. 우리가 그걸 커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커드를 형성하게 되는 형태로 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랑 산성 성질이 높은 과일은 궁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찬 성질을 내는 과일과 우유를 함께 먹는 것도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유는 어느 것과도 좀 조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잘 익은 바나나를 우리가 쉐이크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우유랑 같이 넣어서 갈아서 드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건 맛도 괜찮고 또 뭐 딱히 내 소화기관을 주는 형태의 조합도 아니고요. 그 조합에 연두부를 넣어서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러면 연두부요? 네, 두부에 있는 단백질도 섭취하면서 아까 단백질이랑 같이 먹으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쉐이크, 연두부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쉐이크는 이미 많이 갈아진 상태,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위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분해할 일이 많이 없어서 닭고기와 우유를 같이 먹는 것처럼 내 위에 부담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페어링은 나쁘지 않고 뭐 삶은 달걀과 우유를 같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과량의 단백질이나 조직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합도 괜찮아요. 그리고 보통 아침에 좀 네. 뭐 먹을 때 보면은 토스트,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랑 같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흰빵을 토스트해서 드시는 경우가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흰 식빵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있는 예를 들어 호밀빵 같은 거랑은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위 내에서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조직감이기 때문에 우유랑 같이 드셔도 크게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괜찮고요. 조직감이 아주 빡빡한 그런 빵이랑 우유를 아침에 드시게 되면 조금 부대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보통 우유를 먹을 때 그 상식적으로 매운 음식 먹을 때도 우유를 좀 같이 먹잖아요. 자극적인 조합이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유 혹은 쿨피스 이런 거 찾으시는 건데 내가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자극성 자체가 내 위 점막에서 느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약간 산성기를 중화시켜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상처 난 거를 또 다른 걸로 덮는 형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소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매운 것에 대해서 견디는 역치 자체도 개인차가 있는 것처럼 매운 거 뒤에 우유를 먹었어. 어떤 분은 너무 괜찮죠. 우유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드시고 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요법이죠. 그러면은 우유를 좀 건강하게 마시려면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아까 이제 뭐 바나나랑 네네네. 연두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우유를 좀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유 자체를 뭐 좋아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저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뭐 무지방, 저지방 선택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흰 우유를 선택을 해서 뭐 잘 익은 바나나나 혹은 오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갈아가지고 먹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방법이 일반 우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유 자체의 액체의 흐름성보다 바나나나 귀리를 우유와 함께 갈고 나면 좀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 자체가 꿀떡꿀떡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속도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우유를 200ml를 마신다고 해도 그냥 일반 우유 200ml 먹는 거랑 우유 200ml를 넣어서 갈아 놓은 쉐이크를 먹는 거랑 내 위에서 우유가 들어오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들고 또 비타민, 미네랄, 바나나에서 오는 거, 그런 거 식이섬유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 들고요. 뭐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일반 밥이 잘 안 넘어가니까 뭐 죽을 드셔서 조금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고 싶거나 혹은 뭐 누룽지를 끓여서 드시거나 하는 류의 식사를 한 끼 정도 대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류의 식사는 굉장히 탄수화물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식사를 뭐 한 끼 정도 드시는 분들은 죽을 끓일 때
물을 넣지 않고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나기도 하고 우유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도 같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들었을 때는 뭔가 상상이 안 나는데 우유로 죽을 만든다는 게. 타락죽이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주 고급 음식이고 서양 요리 중에 리조또라고 하는 것도 우유나 뭐 크림 베이스의 것들을 가지고 쌀알과 같이 끓인 거니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를 물 대신 활용하셔서 죽을 끓이시는 것도 또 좋은 영양 밸런스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유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까요? 뭐 우유를 내가 여태까지 먹으면서 속 불편함 별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즐기신 분들은 너무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드시는 극단적인 섭취 방법을 제외하고는 그냥 편하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무지방, 저지방보다 일반 우유가 낫다라는 거는 저의 권고사항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지방 우유 선택하시거나 무지방 우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우유 먹으면 계속 배가 아파라는 증상을 여태까지 경험하셨던 분이라면 유당불내증이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즘은 그 락토즈 프리 우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락토 프리 우유 같은 거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우유의 맛과 영양 성분을 즐기면서 배 아픈 것은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우유를 먹어서 보통 배탈이 난다고 하는 건 이제 장이 좀 과민해져가지고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대로 우유를 먹어서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법 많던데.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우유를 먹어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위에서 더부룩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고, 우유를 먹어서 가스가 찬다거나 뭐 설사가 난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장에서 느껴지는 이제 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위와 장은 물론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튜브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독 위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좀 장 트러블이 많고, 이게 각각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르잖아요.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작용을 느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뭐 우유 먹는 거 괜찮은데 뭐 컨디션 떨어진 날에 우유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게 우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컨디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고 나면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에는 반드시 소화효소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소화효소의 합성이 아주 원활하고 그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어서 잘 작용할 수 있는 컨디션과 나의 모든 체내 구조를 갖추고 있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내가 극도로 피곤하거나 혹은 전기니에 먹었던 음식 혹은 어제 먹었던 뭐 술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몸 안에서의 소화 체계 자체가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되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같은 음식이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도 다를 수 있죠. 효소 같은 것도 좀 많이 드시는 편인데 그런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뭐 제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효소라는 제품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는 판단을 드릴 수가 없고요. 효소라는 것은 원래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그 효소라는 게 작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영양소의 소화를 돕게 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노화의 과정에 있으니까 젊었을 때만큼 효소가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속도나 어떤 액션 자체가 아주 원활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이제 그렇다 보니 밖에서 그 효소라는 것을 먹어서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건데, 원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냐, 그리고 그 효소의 활성 자체가 체내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똑같은 제품을 먹어도 저 사람과 나의 효과가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제품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긍정적인 목표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네. 효소 같은 거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나 막 그런 게 존재할까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거 먹으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것 같고 뭐 좀 더부룩함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게 위약 효과라고 하는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요. 또 진짜로 그런 효과를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특별한 뭐 어떤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몸이 받아들이는 정도 혹은 섭취하고 계시는 그 제품의 실질적인 효능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거나 죽 같은 거 팔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소고기 야채죽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먼저 사는지, 마트나 이런 곳에서 왜 많이 파는지 좀 궁금한데, 소고기 야채죽의 조합이 환자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그 예로부터 죽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아플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몸에 좋은 재료가 조합돼야 된다. 뭔가 먹고 기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대중들의 바람이 있는 메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야채죽도 보면 소고기는 단백질이 충분한 고급 재료고 소고기에 없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는 야채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둘의 영양학적인 조합은 사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쌀이랑 같이 끓여낸 요리가 이제 죽이니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또 한국인에서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쌀까지 딱 조합이 된 삼박자가 맞는 메뉴죠. 그럼 이 소고기랑 야채를 넣으면 어떻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특히 시니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단백질, 철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소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은 생체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단백질이고요.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철분도 흡수율이 높은 철이에요. 그래서 소고기 자체는 고단백, 고철분 식재료에 해당을 하고 곁들여지는 야채 하면 우리가 미량 영양소에 해당하는 비타민, 미네랄, 또 생리활성 물질들이 충분한 그런 재료이니까 둘의 조합은 일단 뭐 궁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사실 고단백 재료를 먹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소화에 조금 불편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우선 소고기의 고단백 함량과 그 성분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채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소고기 자체가 이제 고단백 식품이기도 네. 하니까 근감소증 같은 거에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근감소증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것은 맞죠. 예방적인. 네, 고단백 제품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지방 함량을 최소화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 소고기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꾸준히 뭐 조금 양질로 섭취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소고기는 너무 추천하는 재료이죠. 그리고 혈압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고기 야채죽이라는 메뉴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야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메뉴여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소고기와 야채를 한 솥에 끓였을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좀 영양 손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채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그 소고기 자체를 육수를 내는 느낌으로 푹 우리셨다가 거기에 쌀을 넣고 마지막에 채소를 넣으시면 채소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고 맛도 또 씹히는 식감도 다 지킬 수 있으면서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영양소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런 거를 끓였을 때 그럼 불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놓으면 좀 좋을까요? 뭐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중약불? 중약불 한 몇 분 정도가 좋을지. 일단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육수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중약불에서 한 15분 정도 육수를 푹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불려놓은 쌀을 갈고 그걸 넣어서 다시 한 15분 정도 푹 끓이셨다가 또 채소를 넣어가지고 5분 정도 끓여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고기 네. 야채죽을 끓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먼저 소고기를 볶으실 때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으시면서 뭐 기호에 따라서 마늘 같은 거 살짝 넣으셔가지고 볶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소고기에 육수를 내는 게 얘는 사실 맛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약불로 뭉근하게 끓여서 소고기의 맛이 육수에 충분히 우러나도록 한 다음에 쌀과 채소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소고기 간 하듯이 국간장 같은 거 넣으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맹물을 넣지 않고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 육수 같은 거요. 야채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뭔가 제한 사항 없이 그냥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좋은데 우선 소고기 자체가 그냥 짙은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예쁘게 맞춰줄 수 있는 거면 더 우리가 보기에도 좋겠죠. 그래서 당근 같은 것도 추천이고 단호박, 애호박 같은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다 추천이고요. 양파나 버섯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파프리카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색깔상으로는 예쁜데 어울릴까 싶습니다만은 죽에다가 잘 넣지는 않는데요. 근데 애들 이유식 할 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 야채죽도 이제 네. 적정 섭취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소고기 야채죽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소고기 대 야채가 1대2라는 거예요.
소고기가 1만큼의 분량이 들어간다면 야채는 2만큼의 분량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소고기 야채죽 끓인다 하면 야채는 그냥 지나가는 양만큼 넣으시고 막 소고기 이만큼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고기의 맛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도 소고기만 굴러다니고 먹고 나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너무 과량의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한 50g 정도 넣는다라고 하면 야채는 한 100g 정도 되게 1대2 정도의 중량을 지켜주시면 영양 밸런스 참 좋은 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또 연골 건강에도 좀 좋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좋은 또 미량 영양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소고기 야채죽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나서. 근데 신장에 좀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고기라는 재료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근의 소고기를 사시면 제가 6등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한 조각이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그냥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채도 칼륨, 고칼륨 혈증처럼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데쳐낸 야채를 가지고 썰어서 죽을 조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 데쳐낸 야채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좀 쉽지 않나요? 그럼 바로 죽을 끓여서 드시는 거니까 너무 오래 보관하실 수는 없죠. 근데 근데- 죽을 끓여가지고 냉동하시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쌀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갈면 딱 좋을까요? 안 갈아도 죽을 끓이는 데는 아무 이슈가 없고 오히려 더 입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득 씹히는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지 않은 쌀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소화 흡수율을 더 높이고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불려놓은 쌀을 좀 믹서기에다가 바짝 가시면 되고 나는 중간 정도 식감이 좋아 그러면 쌀알이 한 반 정도 될 때까지만 가셔도 되고요. 그건 정말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더 많이 가면 좋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흰 쌀이기만 하면. 흰쌀이기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